얼마 전에 시내에서 발표했잖아요. 시에서 그 시장이 뭐를 그 통개발하겠다라고 발표했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범어지구, 수성지구, 그 다음에 그 대명지구 하나 더 추가됐는 게 상격지구 이렇게가 원래 건영지 시장 할 때 그 세 군데 종상향했는데 그 외에 이제 하나 더 추가했는 게 상격지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대구시를 놓고 보면은 더 외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밖에 답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재건축, 재개발이 쉬우냐? 그게 쉽지는 않죠, 지금. 그래서 일단은 재개발 순서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는데 여기서 재건축은 여기 안전진단검사가 들어가요. 안전진단검사. 자, 안전진단검사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제가 할 이야기가 좀 많거든요. 안전진단검사. 그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안전진단검사,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하죠. 조합 설립 인가하고 나면 하는 게 있어요. 뭐 하죠? 시공사 선정을 해요. 시공사 선정.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해요. 근데 서울 외 지역은 조합 설립 인가를 하게 되면 시공사 선정을 해요.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게 되는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뭘까요, 이게 도대체? 우리 재건축 막 순서 외우고 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뭐냐면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것이냐 말이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말하자면 여기에 아파트를 어떻게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사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럼 조합 설립 인가하고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협의회가 우리가 아파트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할 때 보면 조감도 나오잖아요. 조감도. 이제 어디에 아파트를 뭐 몇 평형을 분양을 하고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 아파트를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예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있어요. 또 이 관리처분 인가는 말은 많이 듣는데 도대체 관리처분 인가가 뭐 하는 거냐 말이지.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때 여기는 몇 평형을 몇 개 짓고 뭐 그러니까 34평은 몇 세대 짓고 40평은 몇 세대 짓고 이게 다 이루어졌을 거라고.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기존에 대지 지분이 15평을 갖고 있고 평형이 30평형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층수가 올라갈 거잖아요. 세대수가 늘어날 거잖아. 그러니까 대지 지분은 이 15평이 10평으로 줄 거다. 대신에 45평을 네가 신청했으니까 이렇게 갖고 가라. 그리고 이제 이때 하는 게 이주비가 이제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철거를 해야 되니까 이주비를 얼마 줄게. 그럼 여기에 이자는 어떻게 할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는 게 관리처분 인가예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결국은 아파트를 어떻게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몇 평형을 몇 세대를 짓고 이렇게 하는 거고 관리처분 인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여기서 또 자, 관리처분 인가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이주비, 이자 이런 부분들이 다 되죠. 그러면 자, 분양 신청을 하게 돼요. 분양 신청을. 분양 신청은 어느 단계에서 하죠 또? 관리처분 인가? 네. 끝나고? 아니 인가 때 응? 인가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요 시점이 이제 하고 나면은 분양 신청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아볼 거잖아. 이 관리처분 인가 하기 전에. 그래야 뭔가 답이 나와. 그 분양 신청을 받아보니까 큰 평수 원하는 사람이 많네. 원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할 때는 작은 평수 위주로 많이 했는데 분양 신청을 받아보니까 큰 평수가 많이 나왔네. 이때 다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관리처분사에 분양 신청을 해요.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 시점에 우리 집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나와요. 감정평가. 자, 재개발은 공익사업이잖아요. 재건축은 민간에서 하는 거거든. 그러면 공익사업은 감정평가가 예를 들어서 시군이나 구청장이 2명을 지정을 해요. 2군데를. 근데 재건축은 민간 사업이니까 구청장이 1명, 그 조합에서 1명, 이렇게 해서 2군데 설정을 하죠.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일 때 감정평가하면서 아, 우리 집이 얼마나 오네?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할 때 네가 추가 분담금 얼마 부담해라. 이런 부분이 이루어되죠.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철거가 되잖아요. 철거, 이주. 근데 왜 우리가 재개발, 그러니까 세금을 하는데 재개발 순서를 알아야 되느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재개발 물건을 샀을 때 어느 단계에 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지우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정전주택이 있을 거잖아요. 정전주택. 그리고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사. 그 다음에 준공을 해요. 준공. 그러면, 자, 정전주택에서 공사 진행될 때, 이때가 관리처분 인가죠. 관리처분 인가잖아요. 이게 권리변환인이거든요. 어떻게? 부동산에서 입주권으로 변경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때 입주권을 샀다. 그럼 뭐를 사는 거죠? 입주권을 사는 거예요. 이때 내가 입주권을 샀다. 우리가 입주권이라고 놓고 보면 이때는 뭐를 사는 거죠?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유기간이 달라지잖아요. 보유기간이. 자, 이때 내가 입주권을 샀어요. 그러면 보유기간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죠. 근데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권을 샀다. 그러면 준공 이후부터 보유기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내가 입주권을 사는데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보유기간이 달라진다는 것은 뭐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서 혜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거주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딸려오는 게 입주권인데 똑같은 입주권인데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조합을 있냐 아니면 승계조합을 있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시점에 재개발, 재건축에 입주권 물건을 사더라도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앞에서 있었지만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 시점에 샀어. 그러면은 이때는 주택을 샀는 거고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이때 샀다 그러면 우리는 입주권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보유가 없죠. 준공 이후라야 말하자면 보유기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앞으로 10년은 대세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공부하고 순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충은 어느 정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 신문지상에 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사가 꽤 많이 나와요. 자, 학교 문제 때문에 수성구에 저기 목련 아파트하고 우방하고 있는데 저기가 재건축이 안 된다. 아니요, 여기 목련하고 있거든요. 수성 범어사동에 힘들다라고 이제 막 기사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300세대가 넘으면 학교 문제가 승인을 받아야 돼요. 300세대가 안 넘으면 학교 승인 안 받아도 막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범어사동의 목련 아파트 같은 경우에
목련 아파트 같은 경우에 경동초등학교예요. 경동초등학교인데 여기는 3학년 이후에 가장 많이 전화가 오는 학교가 경동초등학교예요. 전화 온다고. 예, 전학을 많이 오죠. 왜? 고학년이 돼가니까 이제 학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군 때문에 고학년 때 전학이 정말 많이 와요. 경동초등학교는. 근데 그 범어사동에 이사를 오면 받아줘야 돼. 문제는 재건축을 하는데, 목련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한다. 범어사동에.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층 있는 거를 20층만 짓는다라고 하면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층수를 올려줘야 돼. 예를 들어 30층이든지. 그럼 세대수가 늘어나요. 그럼 이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300세대가 넘었으면 허가받기 힘들어요. 학교 문제 해결해라 이래 나오거든요. 그럼 세대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300세대를 안 넘겨야 돼요. 만약에 재건축을 하려면. 자, 재건축을 하려면 300세대, 경동초등학교가 그래요. 사실 범어동이니까 300세대를 안 넘기려면 세대수를 줄여야 되는데, 세대수를 줄이면 추가 분담금이 많아져. 이게. 세대수를 늘리자니 학교 문제가 걸리고, 이게 머리 아픈 거죠, 이게. 특히 범어사동에 을지, 가든 많잖아요. 구축 아파트가. 이게 세대수 늘리는 부분이 학교하고 이제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세대수를 늘리지 않으면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데 지금 원자재 간격이 상승이 엄청 되어 있어. 그러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엄청 커지잖아. 저쪽에 송현동에 송현 3주공 상인 센트럴 자이잖아요. 거기가 추가 분담금 5억 내야 되잖아요. 그럼 5억 내고 어떻게 재건축을 해, 이게. 돈이 없는데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5억밖에 안 되는데 5억을 더 내야 추가 분담금을 5억을 더 내야 재건축이 돼. 지금 이런 사업장이 진짜 많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처음에 할 때하고는 달라져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거든. 그래서 여기가 과연 이제 추가 분담금이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300세대수를 300세대 안 늘리면서 과연 이제 아파트를 짓는 게 쉬워질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짓기는 지어야 돼. 짓기는 지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낡았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같이 이제 복잡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럼 학교를 새로 더 지어야 된다. 학교 지을 땅이 없어요, 범어사동에. 산을 깎지 않는 이상은 지을 땅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무작정 학교를 지을 수가 없어. 인구가 세대 줄잖아.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여기만 자꾸 학교를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거죠. 학교 300세대 안 되는 거. 이게 이제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추가 분담금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보시면 되고, 학교 문제. 그 다음에 자, 아까 기본계획 수립을 했잖아요. 맞죠?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맞죠?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정비구역을 지정해 놔놓고 무작정 갈 거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겠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2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안 하면 일몰제로 정비구역이 해제가 돼요.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인가 2년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를 안 하면 정비구역이 해제가 돼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안 하면
일몰제로 해제가 돼요. 정비구역이. 그러면 한번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그 다음 추진하기는 진짜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하고 2년 안에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하면 일몰제로 해제.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 설립 인가 2년 안에 안 하면 일몰제로 해제.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3년 안에 안 받으면 해제. 그런데 이번에 얼티메이션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3년 안에 못 받았어요. 해제를 되는데 연장 신청을 했어요. 2026년까지. 근데 대구 시내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은데 다른 데는 다 포기했어요. 수성구만 연장 신청을 했어요. 그래도 수성구는 돈이 될 것 같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돈이 될 것 같다 해서 수성구만 연장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대구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그대로 해제가 돼요. 정비구역이. 안전진단검사는 재건축에만 있잖아요. 재건축에만 있는데 안전진단검사는 자, 재개발과 재건축은 수요냐 공급이냐를 놓고 봐야 되겠죠. 자, 재건축 재개발은 수요다 공급이다 수요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재개발 재건축은 왜 수요냐면 자, 우리가 그 아파트를 부수고 아니면 거기 있는 집을 다 부수고 없애면 철거를 하게 되잖아. 그럼 철거하면 이주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그 들어서는 사람들은 조합원들이 한 70%를 받아가죠. 70%가.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이 분양을 하죠. 일반에게. 그러니까 30%가 분양을 해요. 근데 철거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 집이 필요해요. 전세를 얻어가든 월세를 얻어가든 아니면 딴 데 대체주택을 취득을 하든 필요해지거든요. 부수는 순간에 집이 필요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은 수요예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일때 가장 이제 심했는데,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왜 안 좋았냐면, 그때 이명박 정부 때 주택을 너무 많이 짓고 해가지고 가격이 막 떨어졌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 일본 따라간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이 온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 나올 때였어요. 그런 순간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월호가 터져버렸거든요. 그러면서 경기가 훅 꺾여요. 그래서 최경환 씨가 이제 경제부총리 하면서 빚내서 집 사자라고 이럴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했죠. 그래서 했는 부분이 안전진단검사를 손을 댔어요. 거기 보시면 안전진단검사에 4개가 나와요. 구조안전성, 그 다음에 주거환경, 사용편익 이렇게 4가지 나오잖아요. 밑에 2칸은 거의 자, 맨 위에서 보시면은 연필로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보시면 2003년 7월 시점은 김대중 때예요. 2006년 5월은 노무현 정부 때고 2009년 1월은 이명박, 15년 5월은 박근혜, 18년 3월은 문재인, 23년 1월은 윤석열 정부 시점이에요. 근데 설비 노후도나 비용 편익은 거의 손을 안 댔어요. 뭐 갖고 손을 댔냐면 구조안정성하고 주거환경인데 딴 거 다 빼버리고 2015년 박근혜 때부터 한번 볼게요. 2015년 5월에 박근혜 때 구조안전성이 20%, 주거환경이 40%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는 구조안정성이 50%, 주거환경이 15%예요. 윤석열 정부 와서는 30%, 30%인데 얼마 전에, 총선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안전진단검사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총선 결과 이게 엎어지겠죠. 이제 졌으니까. 이 말은 없어지는 게 될 텐데, 이게 뭐냐 하면 최근에 짓는 건물의 수명은 100년을 간대요. 그럼 구조 안정성을 보면
재건축을 통과할 단지가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구조 안정성에서 비중을 높여버리면 무너질 집이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러면 뭐를? 주거 환경을 점수 가점을 높게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되는지, 특히 재건축이 안전진단검사니까 재건축은 주변 환경이 못하라고 인정을 그렇게 이제 객관화를 시켜버리면,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재건축이 쉬워지는 거죠. 결국은 안전진단검사 이 하나가 재건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가장 큰 갈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문지상에 나왔을 때 안전진단검사 폐지하니 뭐 이거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게, 이게 어떤 비율로 정해지냐에 따라서 재건축이 활성화되겠네, 아니면 재건축이 어렵겠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구조 안전성하고 주거 환경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애로사항들을 안고 있죠. 그래서 쉽게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